2024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 레바논 전역에서 5,000개의 삐삐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병원 로비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차 안에서 주머니와 허리춤에 찬 삐삐가 일제히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이 삐삐들은 2년 전 모사드가 유령 회사를 세워 직접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약 2배 면적, 인구 900만, 이 작은 나라가 CIA도 두려워하는 첩보 제국을 세웠습니다. 15년간 가명으로 숨어 살던 나치 전범을 지구 반대편에서 납치하고 적국 권력의 신장부에 스파이를 심어 전쟁의 판도를 뒤집고 올림픽 학살의 가해자를 7년에 걸쳐 한 명씩 추적해 처단한 조직, 모사드. 그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반드시 끝낸다. 오늘은 그 집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 집념의 첫 번째 증거는 가장 최근에 터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해킹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대신 아날로그 삐삐로 통신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위치 추적과 도청에 취약하니까 1990년대 기술로 돌아가면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죠. 모사드는 바로 그 허점을 노렸습니다. 헝가리의 유령 회사 BAC 컨설팅을 세우고 대만 골드 아폴로의 브랜드 라이선스까지 취득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합법 전자기기 회사. 실제 직원도 있었고 다른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헤즈볼라에 납품한 삐삐의 배터리 팩 안에는 50g의 PETN 폭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50g이면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양이지만 인체에 밀착된 상태에서 폭발하면 치명적입니다. 모사드는 이 장치를 외부에서 절대 감지할 수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해도 일반 배터리와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2년간 5,000대가 헤즈볼라 조직원들의 허리춤에 채워졌고 모사드는 기다렸습니다. 2024년 9월 17일 원격 신호 단 한 번. 레바논 전역에서 삐삐가 동시에 기폭됩니다. 12명이 사망하고 2,7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헤즈볼라의 통신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다음 날에는 무전기 수천 대가 추가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통신이 마비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정밀 공습으로 제거됩니다. 삐삐 폭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령 회사 설립부터 기폭까지 2년. 대체 어떤 나라가, 어떤 조직이 이런 작전을 설계할 수 있는 걸까요? 삐삐 작전의 소름 돋는 치밀함.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건국선언 다음 날 아랍 5개국이 동시에 침공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경기도의 약 2배 면적의 인구 80만. 석유도 군사력도 없는 신생 국가가 사방에서 밀려드는 정규군과 마주했습니다. 이 경험이 이스라엘의 국가 DNA를 만들었죠. 정보 없이는 생존 불가. 1949년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모사드를 창설합니다. 총리 직속, 의회 감독 없음, 작전 승인에서 실행까지 CI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를 확보한 구조였습니다. CIA는 의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모사드는 국장이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인원도 예산도 CIA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합니다. CIA가 2만 명 이상의 직원을 운영할 때 모사드는 약 7,000명 규모입니다. 하지만 소수정의 구조와 국가 소멸이라는 절박함이 결합되었을 때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모사드에는 다른 정보기관에 없는 독특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들 중 자원봉사자들을 사연님이라 부르는데 현지에서 안가, 차량, 혈유 등을 제공하며 작전을 지원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 협력자가 이미 있는 셈이죠. 이 조직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작전. 15년간 지구 반대편에서 숨어 살던 한 남자를 끌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의 물류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수용소로 향하는 열차 시간표를 짜고 이송 경로를 최적화한 자, 식상 앞에 앉아 학살의 효율을 계산한 관료였죠. 전쟁이 끝나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정착해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의 평범한 노동자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웃에게는 그저 조용한 독일계 이민자였죠. 하지만 모사드는 잊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아이히만의 아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독일계 소녀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정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그 정보가 모사드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1960년 5월 요원 5명이 아르헨티나에 투입됩니다. 수주간의 감시 끝에 퇴근길 아이히만을 길 위에서 제압했습니다. 은신처로 끌고 간 뒤 수면제를 투여하고 LR 항공 승무원 복장을 입혔죠.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까지 나치 전범은 항공기 좌석에 축 늘어진 채 밀반출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스라엘 법정에 섰고 1962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아르헨티나는 주권 침해라며 격렬히 항의했고 유엔 안보리까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으로 모사드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각인되었죠. 그런데 과거의 적을 추적하는 것과 현재의 적국 심장부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스며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엘리 코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그는 아르헨티나 출신 부유한 사업가 카멜 아민 타베트로 위장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잠입합니다. 파티를 열고 선물을 돌리고 인맥을 쌓았죠. 고급 위스키와 함께하는 저녁 자리에서 시리아 군 장성들과 정치인들이 그를 신뢰했고 급기야 국방부 차관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코엔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단파 라디오로 이스라엘에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 배치 현황, 미국이 조종사 명단, 군사기지의 정확한 좌표, 적국의 심장부에서 매일 밤 기밀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대담한 작전은 골란고원 시찰이었습니다. 코엔은 시리아군 장교들과 함께 직접 골란고원의 진지를 방문하며 벙커 좌표를 이스라엘에 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리아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진지 주변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자고 정사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 한 줄짜리 제안의 무게는 2년 뒤에야 드러납니다. 그러나 코엔의 결말은 비극이었습니다. 1965년 1월 소련이 시리아에 제공한 최신 전파 추적 장비가 그의 송신을 포착했습니다. 시리아 방첩대에 발각되어 그해 5월 다마스쿠스 중심 마르제 광장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의 유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정보는 죽지 않았습니다. 처형 2년 뒤인 1967년 6.1 전쟁. 이스라엘 공군은 코엔이 심기했던 유칼립투스 나무들을 표적 삼아 골란고원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시리아군은 어떻게 자신들의 진지가 정확히 타격당했는지 끝내 이해할 수 없었죠. 한 스파이가 죽고 2년 뒤 그가 흘린 좌표 한 줄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전쟁의 판도. 그리고 자국민의 죽음 앞에서 모사드의 보복이 어떤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세상은 곧 목격하게 됩니다. 1972년 위넨 올림픽.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선수촌에 난입합니다. 새벽 4시 30분, 총을 든 8명의 무장괴한이 이스라엘 선수 숙소의 문을 부셨습니다. 선수단 1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소독 경찰의 구출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인질 전원이 사망합니다.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축제에서 벌어진 학살. 전 세계가 경악했지만
서독 정부는 테러범 3명을 체포하고도 2달 뒤 항공기 납치 협박에 굴복해 석방시켜버렸습니다. 서독이 가해자를 풀어주는 동안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의 명령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전원 제거, 작전명, 신의 분노. 모사드 작전팀이 유럽과 중동 전역에 흩어집니다. 로마에서 우편 폭탄, 파리에서 근접 사격, 티프루스에서 차량 폭탄. 관련자들이 한 명씩 사라져갔습니다. 모사드 요원들은 표적의 일상을 수개월간 관찰한 뒤 가장 취약한 순간을 골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작전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3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는 무고한 모로코 출신 웨이터를 표적으로 오인해 사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요원 6명이 노르웨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모사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종 표적, 검은 9월단 작전 책임자 알리 하산 살라메, 일명 붉은 왕자. CIA까지 그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모사드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1979년 베이루트에서 차량 폭탄이 그의 차를 집어삼켰습니다. 7년. 대륙을 넘나들며 한 명도 빠짐없이 미넨의 핏값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미넨 보복이 과거의 학살에 대한 응징이었다면 이번에는 미래의 위협을 제거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이 바로 옆에 존재한다는 것. 모사드는 이 위협을 막기 위해 그림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오토바이가 차량에 접근해 자석폭탄을 부착하고 사라지는 방식이었죠.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이 연쇄적으로 제거되면서 개발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모사드의 가장 대담한 작전은 2018년에 벌어졌습니다. 테헤란 한복판, 이란이 극비로 운영하던 핵 기록 보관소에 요원들이 침투합니다. 단 하룻밤 만에 10만 건이 넘는 기밀 문서와 파일을 통째로 반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란이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해왔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서 가장 은밀한 기밀을 털어갔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2024년의 폭로였습니다. 이란이 모사드에 맞서기 위해 만든 대응 조직. 그 조직의 수장이 알고 보니 모사드의 이중 스파이였다는 것이었죠. 아흐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 시인한 사실입니다. 적을 잡으려고 세운 조직의 리더가 바로 그 적이었던 셈이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모사드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위협까지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을. 나의 힘한 추적 15년, 신의 분노 7년, 삐삐 작전 2년, 이란 핵 기록 보관소 침투. 시기는 달랐지만 이 모든 작전을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끝낸다. 이 집념의 뿌리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주변국 모두가 적인 상황에서 정보의 실패는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에서 모사드가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실패할 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경기도 크기의 나라가 세계 최강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이유. 화려한 기술도 막대한 예산도 아닙니다. 내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만들어낸 절박함이 모사드의 진짜 무기입니다. 삐삐 5,000개의 동시 폭발부터 15년간의 나치 추적, 적국 수도 한복판의 잠입, 7년간의 올림픽 보복까지. 결국 모사드가 증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대가가 따르더라도 시작한 일은 끝낸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사방이 적인 나라가 75년을 버텨온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